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에서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대로 거리두기 완화에 들어갔다간 자칫 대규모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지구촌에서 가장 먼저 마스크를 벗었던 이스라엘이 다음 주부터 다시 마스크를 쓰기로 했고, 미국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모두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역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민주당이 대선 경선 연기 문제를 당헌대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유력 주자들도 지도부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하며 국민의힘보다 2달가량 빠른 오는 9월 후보가 최종 결정됩니다. 추석 전 지급될 재난지원금을 두고 민주당과 기획재정부의 대립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다 줘야 한다는 여당과 일부만 주자는 홍남기 부총리 사이 고성까지 오갔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에서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우리나라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사 내용과 관계없이 자신과 딸의 사파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논란 알아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달 가까이 끌어온 대선 경선 연기 문제를 당헌대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유력 주자들도 지도부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오는 9월 대선 후보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전은 없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미 예고한 대로 대선 경선 연기는 없다며 2달간 이어진 논의를 매듭지었습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는 오는 9월 초에 선출됩니다. 국민의힘보다 60일 정도 빠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행 당헌 규정 원칙에 따라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을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경선 연기를 주장해온 일부 최고위원들도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민주주의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다수결의 원칙. 충분히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때까지 충분히 했기 때문에. 결국 대선 후보는 당헌대로 대선 180일 전에 뽑아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뜻대로 결정됐습니다. 빅3 가운데 경선 연기를 주장했던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도 지도부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박용진, 추미애, 이광재, 최문순 등 다른 주자들도 정해진 대로 경선에 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2달간의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코로나 위기 등의 이유로 경선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다면 책임은 지도부와 이재명 지사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정대로 9월 초에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출된다면 정기 국회와 맞물려 있는 만큼 야당의 공세에 먼저 노출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원칙 없는 승리보단 원칙 있는 패배가 낫다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까지 인용하며 경선 연기 불가를 관철해냈습니다. 반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통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건 본인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추석 전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정부가 막판까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줘야 한다는 여당과 일부만 주자는 홍남기 부총리 사이에 고성까지 오갔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5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사이 긴장감은 팽팽했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줘야 한다고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못 박았지만 전국민 재난지원 패키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이 될 것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재정 여건상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취약계층에 더 큰 타격을 가하며 격차가 커진 만큼 격차가 벌어지는 K자형 회복이 아니라 따뜻한 포용적 회복이 되도록 정책을 강구하고자 하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을 공식화한 지 20일이 지나도록 지급 범위를 두고 당정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는 말이 퍼지자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데 이어 자꾸 이 세종발로 추경 관련돼서 보도 나오는 바람에 확정된 곳은 현재 이 시간까지는 없다. 그리고 논의는 계속 해나갈 것이다. 급기야 홍 부총리가 참석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선 고성까지 오갔습니다. 재정당국이 곡간 쥐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조정하고 꼭 틀어지고 국민을 위기에 빠뜨리고 이게 되겠습니까? 네, 저는 의원님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달리하는 것처럼 문제라고 생각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의 역할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추경을 60년 만에 4번을 했고요. 여기에 유력 대선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도 기재부는 대통령의 뜻을 이행하는 기관이라며 재정당국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은 휴일 고위당정 협의회를 거쳐 다음 주 초 최종적으로 발표됩니다. 지급 범위를 두고 민주당과 정부 사이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막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서 최재형 감사원장도 대권도전 등판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주쯤 원장직에서 물러나 대선 준비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주자들도 몸풀기에 나서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대선에 나설 거냐는 집요한 질문에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던 최재형 감사원장. 감사원장님께서 지금 대선에 출마하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적절한 얘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생각을 정리해서 자, 지금 조만간 장고 끝에 다음 주쯤 감사원장직을 내려놓고 출마 준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 원장 측 관계자는 감사원 직원들에게 끼치는 부담 등을 고려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말 사이 부친 등 가족과 논의한 뒤 최종 결심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식 대권 도전 선언은 다소 미뤄질 전망입니다. 곧바로 대선 행보에 나설 경우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는 공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잠행하며 캠프 구성 등 출마 준비에 나설 거라는 추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 원장의 가세로 야권 지역은 또 한 번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엑스파일 의혹과 불통 논란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다소 빠진 터라 최 원장의 존재는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복당에 성공한 홍준표 의원도 대권 도전의 뜻을 밝히고 윤 전 총장을 공개 저격하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법률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과연 법률의 상징으로 계셨던 분이 20여 가지 의혹에 휩싸였을 때 그 의혹 자체만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뿐만 아니라 유승민, 하태경, 원희룡 등 국민의힘 당내 주자들도 다음 달 12일 대선 예비후보 등록일에 맞춰 캠프 구성 등 젠걸음에 나서 야권의 대선 레이스는 곧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법무부가 전체 대상의 90% 이상이 자리를 옮기는 대규모의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던 검사들은 직접 수사 권한이 없는 자리로 옮겼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일선 검찰청의 수사지휘선상에 있는 차장, 부장급 중간 간부 652명에 대한 승진 전보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전체 대상의 90% 이상이 자리를 옮기는 역대 최대 규모 인사입니다. 대폭의 검찰 조직 개편과 맞물리면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에 조화를 둔 인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주요 권력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중간 간부들의 전면적인 교체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팀을 이끌어온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 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 2부장으로, 월성원 전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수사팀을 이끈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 5부장은 서울 서부지검 형사 3부장으로 이동합니다.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해온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보직이 바뀝니다. 반면 박범계 장관의 참모진 등은 대거 약진했습니다.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는 박범계 장관의 입 역할을 맡았던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과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했던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 등이 발탁됐습니다.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도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 사실상 영전했습니다. 한면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 인사들은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지검이 아닌 고검으로 대부분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 씨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정용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은 중앙지검에 남아 반부패 1부장으로 이동합니다. 박범계 장관은 주요 권력사건 수사 간부 교체와 관련해 수사에 필요성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연속성을 갖고 갈 것이라면서 과대하게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성향에 따라 자리가 갈렸다는 지적에는 나름 조화와 공정, 균형을 고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정한 검사들의 이름을 거명을 하셨는데 전체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인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검찰 조직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인 다음 달 2일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오늘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에 딸 조민 씨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은 학창시절 열심히 했을 뿐이라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신장식 변호사와 이 재판 내용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기 가족, 특히 부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서 뭘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사실 저는 별 기억이 없습니다. 특히 예전 사건을 하나 생각해 보면 최서원 씨 사건에서 정유라 씨가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유라 씨가 증인으로 참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이재용 씨의 뇌물 사건에 관련해서는 증인으로 참석을 해서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는 바람에 이재용 씨 변호인 측이 굉장히 당황을 했던 이런 기억은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해 보면 떠올리실 수 있을 텐데요. 최서원 씨 본인 그 어머니 사건에는 정유라 씨는 증인으로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예. 하하. 매우 드문 경우죠. 그러네요. 예. 네. 일단 나왔습니다. 네. 이제 증언을 뭐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증언을 거부하더군요. 네. 그러면 검사가 물었을 때 그 부분은 제가 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아무튼 오늘 검사가 묻는 거에 대해서는 난 다 증언을 거부할 테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재판부가 명확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재판부가 저는 포괄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전에 조국 전 장관이 그 재판에 정경심 씨 재판에 출석했을 때는 포괄적 증언 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전부 다 묻고 제 148조를 하겠습니다 해서 증언 거부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재판부에서는 검찰의 신문사항 모두가 증인 본인 또는 부모의 형사처벌 염려가 있는 질문이라서 이거는 증언 거부권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실체적 진실 발견에 무용하다. 검찰 질문지를 다 받아보니까. 세 번째로는 증거로서의 가치도 없다. 따라서 포괄적으로 증언 거부를 하는 것을 인정하겠다라고 법정에서 재판부가 명확하게 포괄적 증언 거부가 인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뭐 포괄적 증언 거부가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재판부에서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부가 기소돼서 피고인인 상황에 증인으로 딸이 갔는데 사실 딸이 어디 있다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고 그동안 계속 조사를 또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이 다 조사에다 썼을 공소장에다 써 있을 거 아닙니까? 딸이 한 얘기를. 그러면 알고 있는 재판부는 애당초 증인 신청했을 때 검사한테 그 증인하면 뭐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또 그걸 받아준 건 왜 그래요? 예,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이긴 했는데요. 보통은 이 재판부에서 사실 이번에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증거 동의를 했어요. 이미 조민 씨가. 그러면 검찰 조사에서 한 얘기를 전부 다 재판에서 증거로 써도 된다. 보통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했던 이야기를 증거로 사용하지 말아라. 이러면 증인을 부르는 거거든요. 동의할 수 없다. 근데 이미 다 동의를 했는데도 불렀단 말이죠. 그다음에 증언 거부권 행사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아까 왜 포괄적 증언 거부를 인정했느냐 보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무용하다. 혹시라도 검찰에서 조사했던 내용 이외에 검찰이 낸 질문지에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사실이 있느냐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오늘 검찰에서 내놓은 그 신문 조서, 신문 내용을 보니까 이거 실체적 진술 발견에 무용해. 이미 검찰에서 다 했던 얘기를 왜 또 법정에서 또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증언 거부권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 뭘 이렇게 조사하다가도 네. 딸이나 아들 또는 부모가 그거에 관해서 진술을 하면은 좀 못 믿어하고 저렇게 그럴 수 있죠. 제껴놓지 않습니까? 네네. 저건 자기 딸에 대한 거니까 또는 자기 부모에 대한 거니까 제대로 얘기를 안 할 거야라고 조사하면서도 제껴놓는데 검찰은 꼭 불러다 들어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건 혹시 아닙니까? 조민 씨가 이제 증인으로 섰을 때 검찰이 날카롭게 어떤 핵심을 찔렀거나 네. 전곡을 찔렀는데 갑자기 거부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답이 나오면 재판부에게 뭔가 이렇게 이미지를 보십시오. 제가 말 저렇게 안 하고 협조를 안 합니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거 아닌가요? 기존의 검찰의 그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대하는 재판의 태도를 보면 대체로 재판장을 설득하기보다는 언론을 향해서 재판을 진행한 경우들이 많아서 이번에도 가족 모두가 아들은 증인 신청이 안 됐으니까 남편과 부인과 딸이 같이 법정에 서서 두 사람은 피고인석에서 한 사람은 증언석에 서 있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가족 전체가 범죄에 연루돼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조민 씨는 아직 피고인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죠. 여전히 피의자 신분에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에 있고요. 또 만약 거기서 증언을 했을 때 그 증언의 내용이 나중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재판에서 그 증언 내용이 좀 다르다라고 하면 위증죄로 기소될 위험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에 대한 얘기니까 뭐 시시콜콜 막 얘기할 수는 없고 어떻게 조심조심 하다 보면 빠지거나 조금 안 맞거나 하면 나중에 너 그때 왜 위증했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거기서 얘기한 거를 증거로 해서 기소를 할 수도 있죠. 피고인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진술 거부권이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근친자에 대한 진술 거부권이 있고요. 149조에는 변호사나 회계사나 이런 분들이 업무상 비밀로 취득한 타인의 비밀, 업무상으로 취득한 타인의 비밀에 대해서는 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진술 거부권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민 씨를 이전에 정유라 씨는 채택되지도 않았던 부모 재판에 불렀다는 것은 검찰이 법률상의 법률적인 어떤 입증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언론을 향해서 특정한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받게 되는 장면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저도 언론에 종사하니까 제목을 뽑으라면 부부와 딸이 나란히 섰다 이렇게 제목을 뽑을 수밖에 없겠네요. 기사를 뽑으라 그러면 제목을. 그러면 검사하고 변호인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판사 앞에서 좀 다투기도 했습니다. 예, 다투기도 했습니다. 검사 쪽에서는 지난 재판에서 이미 증인 신청을 했을 때부터 변호사 쪽에서는 아니 이거는 새로운 어떤 법률상의 사실이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도 없는데 이미 다 그 검찰에서 받은 조서에 대해서 증거 인정 다 했는데 왜 부르느냐. 근데 워낙 당사자이기 때문에 지배력의 범위 안에 있었다. 조민 씨가 이 범죄 혐의의 지배력의 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불러야 된다라고 해서 재판부에서는 일단 검찰 손을 들어준 거죠. 근데 막상 검찰의 신문 내용 보니까 이게 새로운 사실 없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뭔가 재판부에게 유죄를 어떻게든 증명해내려는 것보다는 뭔가 여론몰이 싸움으로 자꾸 흐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이 관계가 전혀 없는 사건의 일러스트 그림을 갖다 집어넣는데 그게 조국 부녀의 그림이었다.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조선일보 사파입니다만은 조국 전 장관이 강한 입장을 밝혔는데 안기령 앵커의 설명을 한번 좀 들어보죠. 조선일보가 성매매 관련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의 모습이 묘사된 사파를 사용해 파문이 일자 실수였다며 사과했죠. 그런데 조선일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묘사한 사파 역시 여러 차례 부적절하게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정부의 방역 정책을 지적하며 문 대통령이 다른 사람과 떨어져 마스크를 착용하고 홀로 서 있는 모습의 사파를 실었는데요. 그런데 이후 해당 사파를 마스크 사기나 사이비 종교인 같은 범죄 관련 기사에 모두 4차례나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판이 커지자 조선일보는 사파를 삭제하고 역시 지면을 통해 사과했는데요.
하지만 언론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제 실수였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며 상습적인 행태로 판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실수가 아니죠. 독자들도 예상하시겠지만 신문사 편집국이라는 게 기자가 그냥 혼자 써서 기사를 출고할 수가 없습니다. 데스킹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일러스트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 이미지마다 다 파일명이 붙어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 나온 두 개의 사과는 이제 면피성 사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일보 기자들도 노보를 통해 터질 게 터졌다며 잘못을 발견하고 걸러내지 못하는 허술한 시스템이 빚은 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가족을 모욕하고 조롱한 조선일보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지독히 전파적 시각과 극도의 저열한 방식으로 저와 제 가족을 모욕하고 조롱한 기자와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임두법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미국의 LA 조선일보가 논란이 된 조선일보의 해당 기사와 사파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자 미국에서의 소송 가능성도 내비쳤는데요. SNS를 통해 미국에서 1억 달러, 우리 돈 1,140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사안에 따라 거액의 배상금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 2019년 미국의 한 고교생이 원주민 인권활동가를 모욕했다는 오보를 게재했던 워싱턴 포스트는 우리 돈으로 3천억 원 규모의 소송이 제기되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를 폐간해달라,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미정입니다. 네. 언론 보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언론중재위원회를 가보면 외국인들도 와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우리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 피해를 받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온 건데, 언론중재위원회는 뭐 대한민국만 있는 거니까 일반 법원인데 조선일보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LA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신문을 냈는데 거기 딱 찍혀 있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법원에 그것도 거액의 소송이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전에 땅콩 회항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도 당사자인 박창진 씨가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던 사례가 있고요. 당연히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 관할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국적이 다르더라도 당연히 그쪽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일러스트이기 때문에 사진이면 뭐 누구 사진을 실었다 이렇게 했는데 일러스트로 이렇게 음영만 이렇게 그려놨기 때문에 딱 봐도 누구다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야만 이게 혐의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떨까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 우리나라에도 법이 도입되면 그럴 텐데 요건 사실로 아마 악의적이고 고의성이 매우 높아야 될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러스트 사진이 처음 쓰여진 게 아니고 그 이전에 그 조선일보에서 서민 씨라고 하는 필자가 조민 씨를 그렇게 취재하는 건 스토킹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 일러스트가 조국 전 장관, 조민 씨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사실은 거의 인지할 수 있도록 밝혀서 썼던 그 사파를 엉뚱한 사건에다 갖다가 쓴 거거든요. 이래서 그런 사례가 이제 반복이 됐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악의성과 고의성이 인정될 여지는 조금 높아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할머니가 드라이브스루로 커피를 받아서 가려다가 커피를 쏟아서 데웠는데 몸에 화상을 입었는데 엄청난 배상액이 물려지더군요. 그러니까 커피 뚜껑을 반드시 꼭꼭 씌우라고 몇 번 반복을 했는데 왜 안 지키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반복의 문제가 있군요. 그럼 고의성이 입증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실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습관이고 고의다라고 보통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사파 같은 경우도 전혀 관계없는 인터콥
이야기라든지 또 전혀 관계없는 사건에서 사파로 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했던 점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단순히 데스킹의 문제인 것인지 조선일보가 데스킹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고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는 좀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건 뭐 법정에서 서로가 증거를 가지고 완전한 실수였다라든가 아니면 고의성이 있다라든가 뭐 입증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이 보도한 황제 병역 논란과 관련해서 병무청이 긴급 현황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이 병무청 조사를 앞두고 대체 복무자들과 입을 맞추어 병역법 위반 사항들을 숨기려고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 병무청 조사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병역 특례자인 전문 연구 요원들이 근무 시간에 마사지를 받거나 영화관에 가고 업체의 근태 관리도 엉망이라는 YTN의 황제 병역 의혹 보도 직후 병무청이 긴급 현장 실태 조사에 나선 겁니다. 한정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병무청 조사를 대비해 병역 특례자들과 입을 맞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조사관들이 업체에 도착하기 2시간 전에 찍힌 영상입니다. 인사팀 직원이 전문 연구 요원들을 모아놓고 병무청 조사가 시작되면 허위 진술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조직 개편 때문에 이사증이라고 했어요. 4층에서 4층 이동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직설 신청하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YTN 취재 결과 업체 측은 전문 연구 요원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계열사에 보내 일을 시켰습니다. 근무지 이탈에 해당해 명백한 병역법 위반입니다. 병무청 현장 조사에서 이런 사실이 들통날까 봐 급하게 원래 근무지로 보내 일하는 척 연기까지 시켰습니다. 이거 혹시 자기 자리 아니더라도 일단은 앉아있어야 돼요? 자기 자리 아니어도 괜찮아요. 업체 측은 또 병무청 조사관과의 1:1 면담을 대비해서 답변용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태조사 하는 동안에는 좀 보고된 자리에 앉아있으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게끔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병무청 조사에 대응하는 과정 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병무청은 YTN 취재로 업체 측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드러난 만큼 특별 조사 기간을 더 늘려 집중 감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경기도 양주의 육군부대에서 성비위 등으로 감찰을 받던 간부가 일주일째 행방불명돼 군 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같은 부대의 다른 간부도 성희롱과 갑질 혐의 등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 제8사단 소속 A준이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건 지난 18일 오후 2시 10분쯤입니다. 부대 인근 등산로로 향하는 CCTV 장면을 끝으로 지금껏 행방이 묘연해 장병들이 수색 중입니다. 실종 직전까지 A준이는 성비위 등 여러 혐의로 감찰을 받았습니다. 업무 시간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군무원 등에게 여러 차례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을 하는가 하면 동료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혐의도 받습니다. 군 당국이 간부들 회식과 사적 모임을 제한하던 지난해 말에도 회식을 하고 2차로 유흥주점을 갔다는 거였습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부대 측에서 감찰을 진행해 혐의 대부분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논란이 된 건 A준이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부대 B중령도 여성 군무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부대원들에게 갑질을 한 혐의로 감찰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B중령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루어지지 않자 일각에선 부대 측이 내부 징계만 하고 사건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육군은 즉각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즉시 B중령을 다른 부대로 분리한 데 이어 사단 감찰실과 상급 부대인 작전사 감찰실에서 감찰을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육군은 또 군 검찰의 추가 조사도 예정돼 있다면서 결과가 나오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공군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군사경찰단 소속 4명을 허위 보고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늑장 축소 보고 의혹에 휩싸여 있는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은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군 이모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 공군 군사경찰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 중사 사망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이 빠졌고 국방부 감사 결과 누락 책임을 둘러싸고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규명하기 위해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4명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허위 보고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늑장 축소 보고 의혹을 받는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습니다. 양성평등센터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지 한 달여 뒤 상세한 내용 없이 월간 현황 보고 형식으로 국방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족 측은 추가 고소를 이어갔습니다.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15비행단 대대장과 운영통제실장 등 4명을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한 겁니다. 피해 사실을 부하들에게 알린 대대장과 중대장은 명예훼손뿐만 아니고 그 자체로 저는 가혹행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20비행단 군사경찰에 부실 수사 의혹을 확인하고도 사법 처리를 미뤘던 조사본부가 뒤늦게 1명을 입건하고 2명을 징계 의뢰했습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수사와 감사 현황을 보고받고 추가로 기소나 수사 의뢰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낼 예정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어제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시작된 경찰관들 파면 요구 청원입니다. 집단 성폭력 가해 남성 경찰관들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이거는 경찰청이 조사를 하고 징계 절차에 나서 있는 사건입니다. 보십시오. 태백경찰서 소속 12명 징계 4명은 집권 경고 지시. 경찰청이 강원도 경찰청으로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휘관은 제주로 전보조치. 그런데 이렇게 끝낼 일이 아니라면서 국민청원이 등장한 겁니다. 청원에 등장한 고발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성희롱 발언은 수도 없이 했고요. 여자 경찰관의 휴게실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속옷을 갖고 장난도 쳤습니다. 안전띠를 매달라. 그 다음에 피해 여경의 행적을 확인한다면서 여관이나 모텔 같은 숙박업소를 뒤지기도 집단 성폭력입니다. 이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최근 경찰 공무원 성비위 관련 통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에 이랬었는데 좀 주는 듯 하더니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은 17건으로 적발이 되어 있군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이 정도로 집계되는 것도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이런 거다라고 했는데 징계 상황을 한번 보시죠. 188명인데 상당히 중징계가 좀 많죠. 그런데 국정감사 때는 저것도 정말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저 정도 나온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최근 3년간 징계 양정표 위반, 이 정도로 징계하라고 돼 있는데 살짝 낮춰서 징계한 것들. 예를 들면 성매수 행위를 했으면 최소가 감봉인데 견책으로 슬그머니 넘어간다든가, 위력에 의해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는데 최소가 해임인데 정직으로 빼돌린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자, 다음 달부터는 지역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지역마다 자치적으로 경찰 제도를 운영하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총 104명 중에 전국의 시도 자치경찰위원 남성이 82%, 여성이 18%, 위원장 상임위원은 전부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 대전, 경남, 강원은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인권위원회에서는 제발 여성 비율 좀 높이고 인권 전문가를 한 사람씩 집어넣으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을 정도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권고사항은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경찰 조직 운영법에도 가능한 한 여성 비율을 얼마 이상 넣고 그다음에 인권 전문가도 집어넣어라라고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자, 경찰의 미흡한 성인지 감수성과 비위 근절을 자치경찰위원회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이것만 보고는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좀 숙고해 주기 바랍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사실 모르셨나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20대 감금 살인 사건이 벌어진 사건 현장 앞인데요. 연남동 번화가로부터 불과 150m 떨어진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평화로운 주택단지입니다. 어떻게 이곳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됐는지 주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명이서 하면 옆에서 소리도 안 들었대요.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나요? 번화가 옆 주택가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인 사건. 전혀 뭐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6월 1일 날 이사 오고 이사 2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계셔보세요. 여기 누가 왔다 갔다 안 하고. 되게 조용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 블럭 자체가 술도 못 파는 블럭이에요. 한 말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리 같은 거 혹시 못 들으셨어요? 뭐 소리 같은 거, 뭐 폭행하는 소리나 이상한 낌새 전혀 이상한 뭐 냄새가 났다거나 그런 것도 저도 이 사건 뉴스에서 나타나는 거 제가 알게 됐는데 저도 아무도 몰랐어요. 매일 오피스텔을 관리하던 집주인도 바로 옆집 거주자도 이상한 낌새조차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외출할 때도 물류센터에서 일할 때도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와 함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도 도망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점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피의자를 상대로 한 폭행죄 고소도 직접 취하했습니다. 아버지의 가출 신고 이후 경찰과의 여러 차례 통화에서도 자신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심리 지배. 전문가들은 친구들에게서 오랫동안 학대와 폭행을 당하며 심리적으로 억압됐던 것이 비극의 원인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극한 공포에 갇혀버린 피해자를 구할 방법은 없을까?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있다면 수사기관이나 주변인들이 빠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 거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특히 그 피해자의 경우에 이미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신고는 일종의 전조 증상이고 사전에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개입할 수 있는 수사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상 징후는 분명 있었습니다. 사망 9일 전 경찰과의 마지막 통화에서 피해자는 평소보다 말을 심하게 더듬었습니다. 통화 음질이 좀 좋지 않았어요. 말을 좀 더듬으시는데 그날은 좀 더 더듬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좀 진행하기 위해서 문자로 대화를 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문자로 전환이 된 겁니다. 가출 신고 2차례, 피해자 통화 7차례, 경찰이 피해자를 살릴 수 있었던 기회는 총 9번이나 됐습니다. 이상 징후마저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경찰의 안일한 대응과 극도의 공포 속에 피해자는 비참하게 숨을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YTN 김재양입니다. 백신 1차 접종만으로는 막기 힘든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되며 방역 허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도 지난 2, 3주 사이 크게 늘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늘리는 새 거리두기 시행을 앞두고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60세 이상 74세까지 고령층은 대부분 델타 변이에 상대적으로 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만 받은 상태입니다. 변이에 대한 방어력이 31%밖에 안 되는데 2차 접종을 받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 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또 7월에는 대규모 접종이 거의 없고 휴가철 젊은 층을 통한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도 큽니다.
55세 이상이 접종을 받는 건 7월 26일이고요. 결국은 7월 달에는 접종량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접종 속도를 높여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8월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안심할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거리두기 방역 기준을 완화한 당국도 예방접종이 크게 늘지 않는 가운데 변이 확산 우려가 커지자 긴장하고 있습니다. 추가 조치는 취하지 못한 채 국민에게 과도한 접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과도한 사회적 이반 분위기로 인해서 안전하지 않은 그런 수준에서 과도하게 접촉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자제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6월 첫 주에 평균 16명에서 22명, 26명까지 늘더니 이번 주에는 39명까지 급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델타 변이가 급속히 확산 중인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우리 국민 18명이 전세기편으로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경증으로 평가됐으며 병원이나 격리시설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정부가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서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임상 3상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3상에 진입할 경우 선구매할 계획입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접종 중인 코로나19 백신들은 모두 외국 제약사들이 만든 것으로 국산 백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는 백신이 부족해 2차 접종에 주력하고 있으며 다음 달 말에야 본격적인 접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전염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훨씬 센 것으로 알려진 델타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생 가능한 신변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국산 백신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임상에 진입한 백신 개발 기업들의 조속한 개발을 끝까지 밀착 지원하고 현재 국내에서는 5개 백신 개발 기업이 임상 1상을 완료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유바이오로직스, 제넥신과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등 5개 기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임상 3상에 진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687억 원을 투입해 임상 비용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임상 3상에 진입할 경우 안전성과 접종 용이성 등을 고려해 선구매를 시작합니다. 국산 코로나19 백신이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안정적인 백신 수급은 물론 국내 바이오 산업의 역량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 기술을 자립화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합니다. 향후 10여 개 기업이 mRNA 방식의 백신 임상 시험을 계획하고 있다며 부처별로 역할을 나눠 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고열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남성이 검사 한 번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곳입니다. 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의 위험 없이 CT 촬영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모두 고장나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장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40대 이모 씨는 지난 21일 새벽 4시쯤 고열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충남대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 없이 촬영하는 CT 장비가 고장났다며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진료 거부라는 것을 강하게 느낌을 받았어요. 대전 충청권 최고의 광역 의료센터에서 환자를 이렇게 처우했을 때는 이제 어디든지 믿고 다닐 수 있는 병원은 없다고 보는 거죠. 병원 측은 당시 응급실에 있던 환자 이송 음악 카트가 모두 고장나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감염 위험 없이 CT 촬영도 할 수 있는 장비인데 2대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취재 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충남대병원이 보유한 CT 촬영용 음압 이송 카트가 모두 사흘간 고장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기계가 좀 자주 고장이 나는 건 맞았고
수리를 맡겨도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일요일이었는데 수요일 날 다시 이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었던 거죠. 하지만 음압 이송 장비 생산업체는 병원 측 관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사용법대로 장비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유독 충남대병원에서만 고장 신고가 잦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용 방법에 대한 숙지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환자의 수에 비해서 보유 수량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응하는 데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압 이송 장비는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환자로 인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사용됩니다. 고열 등 감염 의심 증상으로 많은 환자가 찾는 응급의료센터인 만큼 그에 걸맞은 장비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뭐 전파력이 어마어마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뭐 따로 별칭이 있더군요. 14초 변이 바이러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우리나라는 아니고 중국인데 화장실에서 한 14초간 스쳐 지나갔는데 옮겼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정말 이렇게 무섭습니까? 일단은 뭐 변이 속도나 이런 그러니까 변이가 전파력의 속도 같은 경우는 이미 영국에서 변이 때문에 이미 그 전파력이 강하다는 알파 변이가 유행하고 있는데 그 알파 변이를 이기고 나서 이제 우세종이 된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알파 변이보다도 훨씬 높다. 그래서 알파 변이보다 50% 정도 전파력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일단 지금 현존하는 그런 변이 바이러스 중에서는 전파력이 가장 강한 형태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방역 당국은 국내의 경우에는 아직 유입 초기 단계라고 진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좀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일부 전문가들은 올 가을에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미 이제 그 영국만 하더라도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면서 지금 90% 이상이 검출이 되고 있고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검출률이 20%, 미국 또한 20% 되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예방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도 그 이제 지역별로는 더 낮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 우세종이 돼서 유행을 할 것 같고 더 걱정인 거는 지금 예방접종의 속도가 느린 국가들 사이에서 대규모로 유행을 하면서 그런 유행에서 조금 더 강력한 변이가 돼서 다시 이제 선진국이나 예방접종을 잘했던 국가까지 와서 대규모 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몇 가지 이제 궁금한 게 떠오릅니다. 더 빨리 퍼지면서 더 중증 위험도가 더 높다면 지금 맞고 있는 백신도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을 위험을 감소시키니까 더 강한 게 나오기 전에 빨리 맞는 게 일단 백신을 빨리 맞는 게 좋은 건가? 그게 옳은 건가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빨리 다 맞고 부스터샷이라고 한 번 또 더 맞는 게 나은가? 그리고 1차, 2차를 갖다 달리해서 서로 효과를 갖다 더 높이는 것.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국가별 상황에 따라서 가야 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예방접종이 돼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부스터샷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방법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1차 접종 중심으로 해서 접종이 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종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교차 접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만들어서 교차 접종이 훨씬 유리하다 그러면 교차 접종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써야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이제 경우에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아예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업데이트된 백신을 만들어서 그 백신을 접종하는 방법들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마다 상황에 따라 방법들은 다를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백신 접종으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최근에 델타 변이의 변종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문제는 항체를 회피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기존 백신 접종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는 실험 실종 연구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임상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는 예측은 안 되는데요. 근데 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유전적 변이가 된 포인트 중에서 우리가 예전에 남아공 변이라고 했던 베타 변이나 브라질 변이라고 하는 감마 변이에서 있는 그러니까 백신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유전자 변형이 델타 플러스에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마도 남아공 변이나 또는 이제 브라질 변이 수준의 백신 효과를 떨어뜨리는 수준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고 또 그 부분의 변형이 되면 지금 우리나라도 꽤 쓰고 있는 항체 치료제 효과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하다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뭐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뭐 그냥 또 건강한 사람 그렇게 넘어가는데 또 병원에 가면 치료제가 있으니까 그 치료제는 또 계속 개발되고 있으니까 하는데 치료제가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일단은 지금 이제 항체 치료제 쪽은 워낙에 그 항원 부위가 딱 그 백신의 타겟 부위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백신의 그러니까 그 항원 부위가 만약에 변형이 일어나면 항체 치료제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니까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델타 변이에 대한 그 효과 분석을 보게 되면 일단은 그 기존 바이러스보다는 항체 치료 효과는 떨어진다. 근데 다만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남아공 변이보다는 항체 치료 효과는 좀 낮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델타 변이 자체는 백신 효과를 많이 떨어뜨리지도 않을 것 같고 항체 치료제 효과는 일부 떨어뜨릴 것 같다 정도로 이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신 접종과 또 방역이 동시에 같이 가야 되는데 이제 7월부터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안이 좀 시행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우려스러운 상황은 아닐까요? 네,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접종된 분들이 주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긴 한데 지금 방역 완화에 가는 측면들이 대부분 이제 뭐 유흥업소가 열린다든지 뭐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 열리고 또 모임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들이 되잖아요. 이게 주로 20대, 50대가 주로 이용하는 공간들이 열리다 보니까 유행 상황이 상당히 악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수도권이 지금 이번 주부터 다시 불안정하게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더 방역이 완화되게 되면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전국으로 또 휴가철과 겹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전문가들이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그건 이제 국내에서의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따른 이제 걱정이고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백신을 제대로 맞았다 그러면 격리를 갖다 물론 다른 조건이 몇 개 더 있겠습니다만 격리를 갖다가 이제 격리 조치를 해제해주는 면제해주는 이런 조치도 한다고 해서 보니까 뭐 영국, 인도에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갑자기 변이 바이러스가 또 확 늘어나면 어떡하나 이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일단은 뭐 이제 들어오더라도 검사를 여러 번 해가지고 뭐 확인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델타 변이가 얼마나 파급력이 강해질 건가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너무 일찍이나 영국에서나 인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국내에서 자가격리를 안 하게 되면 국내에서의 델타 변이 확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부 차원에서는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 몰래 들어온 사람에 의해서 퍼진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퍼뜨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정상적으로 들어왔는데 발현이 늦었거나 그러니까 검사상에서 좀 놓쳤거나 뭐 이런 상황 때문에 분명히 국내에 들어온 거는 맞고요. 아니면 최근에 처음 초기에 들어왔던 경우는 공항에 근무하는 사람들 통해서 감염이 되고 들어온 경우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아무리 변이 바이러스를 철통같이 막는다 그래도 국내 유입은 시간 문제고 근데 국내 유행 상황이 통제가 안 되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너무 많이 들어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깨지더라도 국내에 상당한 유행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네. 결국 완전히 통제 가능한 수준까지 뚝 떨어져 확인이 될 때까지는 빨리 백신 맞고 빨리 맞았다고 해서 또 빨리 벗으면 안 되고 마스크는 가능한 한 꼭 쓰고 그래야 되겠군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꽝꽝 하고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가까이 들려와요. 인민군이 들어왔고 태극기가 내리지고 호박죽 끓여서 연명을 했어요. 그보다 더 어려운 거는 자원봉사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자원봉사 할 사람을 교육하고 자원봉사를 받을 사람을 찾아서 연결을 하는 일을 합니다.
꽝꽝 하고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내 남편이 이거 대포 소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포 소리가 멀리서 나오는데 앉아 있는 동안에 점점 가까이 들려와요. 그게 6.25였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미처 피난을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꽝꽝 하고는 인민군이 들어왔고 쌀 같은 거, 곡식 같은 거 그 사람들이 와서 다 가져가요. 그 호박 따서 호박죽 끓여서 연명을 했어요. 메가드 장군이 상륙해서 중앙청에 태극기가 올라갔어요. 그때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러니까 9월 28일서부터 한 2달 동안 안전하고 있다가 중공군이 쳐내려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서울이 금방 또 다 점령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적에 서울 시민들이 피난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피난을 갔어요. 그래서 부산에 갔는데 추워요. 그 추운 방에 사는데 어린애들이 홍역에 걸려요. 그때 그 우리 둘째 아들이 아주 죽을 뻔했어요. 지금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건강하고. 전쟁이라는 것은 서로의 젊은이들 생명을 다 앗아갑니까?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젊은이들이 역사를 공부를 하라고요. 6.25 사변이 왜 일어났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계속되고 계속 발전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세계가 되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한 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현장 바로 옆에는 LPG 충전소가 있어 한때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멀리서부터 보이는 검은 연기와 치솟는 시뻘건 화염. 낮 12시 40분쯤 고양시 덕양구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불이 났습니다. 비닐하우스 8개 동이 모두 타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갑자기 검은 불기둥이 올라와서 보고 도망갔죠. 너무 무서워서. 화재 현장 바로 10m 옆엔 LPG 충전소가 있었습니다. 당시 충전소 쪽으로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큰 폭발이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고양시는 한때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바람을 타고 열기가 번지면서 이곳 LPG 충전소 옥상에 있는 물탱크도 찌그러지거나 검게 그을린 모습입니다. 소방대원들은 빠르게 저지선을 구축해 다행히 불이 번지는 건 막았습니다. 그다음에 가스 저장 탱크에 있는 밸브 다 잠그고요. 저 메인 전기도 차단을 하고 그런 다음에 들어오는 차량도 통제를 했어요. 그래갖고 요 소방서 이제 분들이 오셔갖고 초기 진압도 잘 해주시고. 이 불로 비닐하우스 관리자 60대 남성 윤모 씨가 목과 팔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윤 씨가 의자 등 가구를 보관해둔 비닐하우스 사이 공터에서 폐자재를 태우다가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자라든가 그 소파 이런 거를 하거나 또 수리를 해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창고가 되겠습니다. 의자라든가 이게 수리하면서 나온 폐목재 조금 이렇게 했던 거로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아파트가 붕괴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아직도 99명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되질 않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 지난 90년대부터 조금씩 내려앉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새벽 1시 반이라 당시 주민 대부분은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구조가 진행될수록 사상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구조를 시작한 지 만 하루가 지났지만 여전히 99명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We did identify and declare as safe 102 people, and 99 we still cannot account for, some of whom may not have been in the building. 밤에도 쉼없이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건물 잔해 더미 높이가 10m를 넘는 데다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 실종자 수색이 더딘 것으로 보입니다. 실종자 가운데는 파라과이 대통령 부인의 친인척도 있습니다. 아파트 10층에 살던 영부인의 자매 부부와 그 자녀 3명, 고모 1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또 아르헨티나 9명과 베네수엘라 4명, 우루과이 3명 등 남미 출신 22명이 실종됐습니다. 한국인의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의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연방정부의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I say to the people of Florida, whatever help you want that the federal government can provide, we're waiting. Just ask us, we'll be there. 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지은 지 40년 된 건물에서 이전부터 위험 신호가 감지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USA 투데이는 1981년 지어진 아파트가 90년대 연간 2mm씩 침하했다는 플로리다 국제대학교 지구환경학과 교수의 지난해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연구진은 건물이 이 정도 속도로 가라앉으면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15년 아파트 외벽의 금이가 부실 관리로 소유주가 관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최근에는 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앞두고 지붕 수리를 시작했는데 붕괴와 연관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앵커리포트에서 경찰의 성비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자치경찰위원회도 성비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걱정을 했습니다. 8735님, 경찰의 선행과 미담도 있습니다만 불법도 많습니다. 소속 여경 성폭력은 빙산의 일각이라 생각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9330님, 주말을 앞두고 도로에 차량이 많더라고요. 자칫 코로나 확산이 커질까 걱정스럽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오늘 6.25 전쟁 71주년이었죠. 2813님, 순국 선열,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면서 유해를 찾지 못한 참전 용사들은 얼른 가족 품에 돌아갔으면 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의견 주셨던 것처럼 오늘은 6.25 전쟁 71주년 되는 날입니다. 네, 나라를 지키고자 피와 땀을 흘리신 님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면서 또한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